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2018 월드컵 성공기원 방송은 아니고요. 마린만색 역사공작단 다식도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계입니다. 일제시대 연구자 범은입니다. 네, 고대사 공부하는 행로잼 소울입니다.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 소개해주세요. 괜찮아요? 아, 네네네. 똘았네요. 네, 1회 때부터 출연을 시작한 3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그랑토크 하트와 구독하기 버튼, 제가 저번에 4시간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맞아요. 더 좋아졌어. 참 재밌어요. 요거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하트,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당연히 이제 후원이죠. 후원 부탁드리면서 후원하신 분들 명단 간단하게 오늘 또 범인 선생님이 정리해 주셔서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프렌시님 2번, 현대님 1번, 이거님 7번. 야, 이거님. 우군833님 2번, 석수장이님 3번, 하늘개구리님 2번, 그리고 잼마0727님, 글라소디 79님, 나물김님, 천안얼짱님 확인합니다. 천안얼짱님 사그라마타 초몰랑마님, 닉네임 쩌네요. 비정성시님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셨고요. FROMD 이게 뭐죠? From D. 잘 읽어봐요. 잘. 2번. 망상 분열이다님 1번, 백장이 사사님 1번, 호랑이 아픔 수호랑 다비님이 한 번씩. 고양이 아픔이에요. 고양이 아픔. 고양이 아픔. 제가 뭐라고 읽었죠? 호랑이 아픔. 난독증인가요? 고양이를. 그리고 참고로 이거 6월 8일 기준. 네, 6월 8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로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임현수님, 고광현님, 홍시팬님, 금강경짱님, 출근길 친구님, 김연아님, 송요한님, 재윤이님, 탐고거사님, 장성원님, 찍먹은 사문난적님. 아이고. 찍먹은 사문난적. 사문난적, 찍먹, 부먹, 찍먹. 탕수육 그거. 찍먹은 사문난적이다. 이분은 그러면은 부먹파. 그렇죠. 안개꽃 백송이님, 하람딸 아빠님, 이문영님, 재밌는 방송 감사님, 정진호님, 최직열님, 고맙습니다님, 이송주님, 손영호님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수! 제가 사실은 오늘 그냥 토크로 간단한 선거 결과 예측을 갖고 왔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급하게 오늘 소울 선생님이 급하게 방송 전에 카톡을 하나 올리셨어요. 펠레가 저희 그 월드컵을 예측을 했는데 한국 16강 힘들다. 못 간다. 그래서 저희가 16강을 간다. 요 방송 나갈 때쯤은 경기 이미 시작했죠? 다음 주, 그렇죠. 그렇죠. 수요일이니까. 18일부터, 네. 그럼 아닌가? 저희가 첫 경기가 18일인가요? 스웨덴전 18일 아니에요? 잘 몰라요, 저 월드컵.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네. 16강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올라가면 몇 승, 몇 무, 몇 패. 소피님부터.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몇 승, 몇 무, 몇 패. 저 대진표를 못 봐가지고. 스웨덴, 멕시코, 독일입니다. 많이 질 것 같습니다. 3패! 네, 좋아요. 삼촌님. 저도 원래 3패였는데, 펠레 얘기를 오늘 듣고 나서 1승 1무 1패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누가 1무? 스웨덴한테 이긴다. 스웨덴한테 이긴다. 네. 역시. 선생님. 저는 독일을 1승 제물로 한번. 최용수 스타일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 독일 완전. 독일이 그 앞에 2승을 하고 마지막 경기 쉬어갈 거다. 그런 느낌입니까? 비교의잖아.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어차피 치는 건데. 희망이야 자유죠 뭐. 상관없는 거죠. 손희 선생님 축구 전문가인데 나름 축구 전문가입니다. 진짜. 얼마 전에 광팬이고. 제가요? 본인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안 본 지 거의 1년 넘어서. 그래도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1승 2패. 1승 2패. 1승 누굽니까? 멕시코. 멕시코. 아무도 이렇게 예측한 사람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추가하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3패. 나도. 깔끔하게 3패로 깔끔하게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평가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보다가
그죠? 트릭입니다. 트릭. 볼리비아 트릭. 0대0 트릭입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트릭이면 트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간 거다. 진영형 안티. 아니 그날 또 손흥민이 늦게 나왔어요. 그렇죠. 별로 상관없다. 그냥 3패다. 깔끔하게 3패에 오, 보면 알죠. 미쳐버려가. 축구 좋아하시나요, 근데 다들? 그럼요. 좋아하죠. 축구 좋아. 소수의 축구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뭔가 눈빛에서 투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투지. 정신력이 중요한데. 이용표 해설위원이 쓴소리 한번 했었죠. 뭐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럼. 월드컵에서 이기기를 좋아해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네. 이건 K리그도 안 보고 프로축구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 전에 막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 중에 축구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스포츠가 또 없답니다.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팩트체크. 네, 팩트체크 해야 돼요.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말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승부조작도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인식 있잖아요. 특히 모르죠. 선생님밖에 모르면 되죠. 특히 국가대표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은 그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주변에서 국가대표를 뛰는 사람들한테 그어지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예전에 김주성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머리 길게 삼손으로 이렇게 삼손머리라고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삼촌이 정말 기억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리가요. 김주성이 뛰었었던 경기를 기억을 한다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김주성이 머리가 기니까 말들이 좀 많았나 봐요. 단정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거기 토크쇼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토크쇼 하면서 손석훈 쇼 이런 거. MC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 관리하는데 얼마나 걸리시냐고. 그래서 뭐 이틀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관리한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볼이나 한번 넣자고. MC가? 네. 아니 그 주변 사람들이 네, 엄청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지금 머리는 자기 자유대로 해도 되는데. 손흥민 씨는 거의 요즘 나올 때마다 머리 스타일 바뀌시더라고요. 다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팬 범위서. 지금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헌금적 취지 부족하다. 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 역시 꼰대 마인드로. 꼰대와 아재. 레알. 적절히 섞인 그런 말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진짜 이 메인 이벤트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건 선거입니다. 선거. 그쵸.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 기간이죠. 저 어제 하고 왔어요. 저는 본 방송이래. 본래 투표하는 날 하려고요. 저도요. 본래 투표하는 날. 네, 13일에. 12일 딱 보고. 이제. 이번 선거는 사실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긴장감이 있는 대구? 곳이 대구와 경북이더라고요. 이런 의외가. 세상에 원래 대구 경북이 제일 긴장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구 경북 빼고는 다 거의 이제 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 투표는 다 어디 하실 겁니까? 저희 비밀 투표의 원칙을 고수하여야죠. 제가 당원으로 있는 데는 정당 투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선거 결과는 사실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선거 결과보다도 홍준표의 거치가 좀 그렇죠. 선거 이후에 그게 궁금해요. 요거 궁금해요. 요거 한마디씩 하고 홍준표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가면서 제가 지서도 기차는 간다.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했으면 좋겠죠. 네. 삼촌님. 나 먼저 하라고. 네. 난 했어. 월 1,000원씩 내는 민주당원으로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꼭 선거 뒤에도 한 5년 정도 쭉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약을 사드려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 대표. 아마 계속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버틸 것이다. 네, 버티다가 강제로 끌려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 나가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원 유세를 안 나가서 졌다고 하면서. 그렇죠. 지원 안 해서 제발 나와주세요. 그거죠. 내가 나갔으면 이겼는데 다시 보여주겠다고 버티지 않을까. 버틸 것이다. 저는 강제로 끌려 나갈 것 같습니다. 정당대회 이런 거 할 때 한번 김성대 이런 사람. 계란 한번 먹고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우면서 개막장으로 한번 흘러갈 것이다. 사실 오늘 이게 선거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삼촌님이. 곧 정계에 입문하실 수도 있는. 왜 산초가 되었는가? 그건 다들 알고 있죠. 김남진 전 의원을 닮아 슬픈.
슬프신가요? 아무튼 이게 김강진 의원님 저희가 접촉을 다 했었거든요. 맞아요. 김강진 레알 김강진. 네, 진짜 김강진 의원한테 법의 선생님도 들어오기 전에 한참 옛날에 들어오기 전에 한참 전에 초기에 저희가 김강진 의원에게 그거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참여해달라고? 참여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전화번호가 와가지고 문자를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오겠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대선이 빠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선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도울 일이 있으면 민주당에서 도와야 된다고 바빠서 못 나오시겠다 그러더니 다른 팟캐스트 엄청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선 끝나고 연락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으십니다. 감감무소식. 네, 그래서 대신해서 오늘 닮은 분을 초청했어요. 삼초 선생님이 네. 닮은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지방선거 특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택 2018. 만인만색이 선택한 이들은 뭐 이런 거 누구인가?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추가로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뭔데요? 김강진 선생 닮았다고 하기 전에 이 양반이 학교에서 조인성 닮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인성이요? 예,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조인성 굉장히 차이. 그래서 3초 김강진이면 0.1초 조인성?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김강진과 김강진과 조인성의 차이는 2.9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조인성이라는 별명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다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 이 방송 듣는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삼촌님이 뭐 경검하시나요? 경검. 굉장히 경고망동하셨네요. 경솔하죠? 경솔하시고. 이렇게. 타친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좋아했잖아. 왜 그래? 넘어가시죠. 근데 어차피 이 얘기는 아마 미답 선생님 자를 거예요. 예. 너무 꼴배기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허를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특집. 나단. 역사 속 잊혀진 사람들 특집. 역사학계에서도 사실 잘 다루지 않았었던 주제들. 맞습니까? 고대사에서. 맞습니까? 네. 잘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주제로 찾아갑니다. 제가 이번 특집 제목을 생각해봤는데 도 아니면 뭐 특집.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클릭하거나 이번 편은 안 듣고 과감하게 스킵하겠다. 요런 특집이 될 것 같은 도 아니면 뭐 특집입니다. 흥행하거나 폭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바로 오늘 특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게스트 소개는 끝났으니까 삼촌 선생님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제일 첫 번째로 네. 어떤 나라에서 잊혀진 사람들로부터 이 특집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사실 굉장히 곰곰이 생각했는데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고조선 전공자가 있다. 고조선 전공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난 바로 그 나라 고조선. 네. 그렇죠?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조선에서 네. 누가 잊혀졌다고 하기에는 모조리 다 잊혀지지 않았나요? 소피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제 첫 방송으로 고조선의 멸망을 다뤘었고요. 근데 고조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첫 국가다, 또 유명하신 그분들이 주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시지. 첫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 그들이 말하기 첫 국가가 아니고 판이 말하기엔 첫 국가가 아니죠. 더 있어요, 라뇨. 황국 모릅니까? 황국. 그 지도에 이렇게. 그만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 말고는 모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 특히 멸망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또 영역이 또 상고 하니까 고조선과 더불어 부여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볼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데 상고, 중고, 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신라사 같은 구분에는 상대, 중대, 하대 이런 게 있고 나누는 게 있는데 사실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으로 상고사라고 하지 이게 상고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고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워낙 옛날 얘기니까 그냥 상고사. 저희들 상고사 하면 고조선 상고사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뭔데요?
원래 구한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 구한초가 있어야 구한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식 역사 시기 구분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는 고대에 들어가죠. 보통 유물사가 입각한 삼시기 군법으로 고대죠, 고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문헌이나 이제 문자가 없던 시기에 대해서는 청동기 이전이죠. 이전에는 그 선사시대라고 하죠. 하는데 역사의 앞. 기록의 앞에서 선사. 다만 이제 우리가 고대사 할 때는 뭐 삼국시기 이후로 보통 많이 이제 논의를 하니까 그거보다 좀 앞에 그거보다 이전 시기다. 그래서 그 막연하게 상고 그러는데 뭐 딱 규정된 용어는 아니에요. 한 번은 그 모 토론장에서 그 고대사의 특히 신라하대 쪽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고대사 전공자가 있다. 그분께서 좀 뭐 질문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저는 고조선 초기에 청동기 시대를 전공하고 있어서 저보다 현대사 교수님이 더 가까우시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아니었습니까? 상고사 이거 질문. 잘하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분 나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저번 시간에 사회부 때문에 갑자기 감을 뽑아요. 여기 써 있어요. 낙랑군과 관련해서 살짝 다뤄보겠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낙랑군 멸망 이후에 낙랑군에 대한 얘기 살짝 다루고요. 그리고 진한과 관련해서 아잔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관련해서 살짝 다뤄보고자 합니다. 낙랑군과 아잔. 낙랑군은 들었는데 아잔이라는 표현 병희 선생님 처음 듣죠? 완전 처음 듣. 완전 처음 들어. 태어나서 완전 처음 듣는 생판 처음 듣는 말. 아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어입니까 이게? 물론입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래 고조선 멸망 이후로 이제 다루는 거겠군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하진 않아요. 그래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유민이 누굽니까?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유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선우 선생님한테 좀 개념 정의를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위만조선은 한과의 전쟁으로 멸망했다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1년간 열심히 버텼는데 내부의 투항 세력 때문에 완전히 뭉개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내부에서 투항한 사람들을 한 나라에서 이제 봉작을 주어서 관리를 했어요. 봉작을 주어서 제후로 임명을 해가지고 봉지를 직접 주고 그들을 한 나라에 데려와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봉지라는 게 땅인 거죠, 땅. 그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유민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저는 이제 남을 유자에 집중을 해서 망한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정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제가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뒤에 쌈초 쌈초 싹하자. 원래 약간 발음할 때 약간 그렇게 좀 쌍슈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라틴이나 멕시칸 우리 센초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근데 유민에는 남을 요자도 있고 흐를 요자도 있습니다. 네. 삼초 선생님 준비한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자 생긴 것도 다른가요? 물론입니다. 소울 선생님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남겨진 주민들 있죠. 원래 그 동네 살던 사람들. 그렇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원래 고조선에 소속됐다가 고조선이 망한 뒤에 남은 뭐 백성이라든가 뭐 지배층들 이 사람들을 망한 이후에는 유민이라고 해서 그 끼칠 유자, 남길 유자가 있습니다. 한자로. 그 유자를 붙여서 유민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뭐 고구려 망한 뒤에 뭐 당나라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유자 유민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흐를 유자가 있어요. 뭐 유속할 때 쓰이는 그 유자. 그 유자는 이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혼란스럽고 하니까 다른 나라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춥고 배고파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살기 좋은 데를 찾아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라가 망한 상황이 똑같은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인데 한글로는 똑같네요. 유민. 그 똑같지 않습니다. 나라가 꼭 망해야 그 이동한 건 아니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다 좋은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아, 지금 그 만인만색 사무장이랑 비슷한 거군요. 지금 독일로 유민 생활을 하고 듣고 있다면 네,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 떠도는 사람들 있죠. 아따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네. 정확하네요. 떠도는 사람들도 흐를 유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주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유자를 붙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정처 없이 일로 앉았다가 뭐 쫓겨나거나 뭐 살기가 녹록지 않아서 또 다른 데로 이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방랑한 사람들도 유민이라고 붙이죠. 아, 좋습니다.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한자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다룬 부분은 우리 소울 선생님이 정의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망한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네,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봉작 받아서 5명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 사람들 이름 하나씩 얘기해 보면. 이름도 다 남아 있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사기의 공신후표의 네. 뒤에 조선 멸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봉작을 받았는지, 시급은 몇 호인지, 어디 지역에 가 있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표로 나와 있어요. 원래 고조선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물론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나라로 옮겨와서 봉지를 받고 살다가 죽은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그 장군, 왕, 이걸 왕협이라고 읽기도 하고 왕겹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협주에 보면은 발음이 협자라고 하는데 겹이라고 쓰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왕협이라고 하겠습니다. 협주를 따라서. 왜 협이라고 하셨죠? 겹도 있는데. 이게 본인이 선택한 그게 뭐 가위바위보였습니까? 누구는? 야. 협주를 봤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협주가 뭐예요? 협주가 이런 무식한 질문 계속 해야 됩니다. 협이 끼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끼어서 줄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료에는 이렇게 글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해당 글자에 대해서 조그만 글씨로 이건 뭐다라고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각주 같은 거 사기나 한서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명칭이 예를 들면은 뭐 2글자 이상의 음도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땅 이름으로 뭘 써야 된다. 지자로 읽어야 된다. 뭐 끌자자는 똑같다. 의미.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꼼꼼하시네요. 그걸 이제 협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석을 단 사람 후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지만은 그런 식의 주는 굉장히 다양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왕협. 이 사람이 평주후가 되었어요. 평주라는 지역에 제후가 되어서 이 사람의 공로는 한나라 병사가 이르자 항복했다. 이것이 한나라 입장에서 공로이다. 라고 해서 태산 양부현 1480호를 시급으로 받고 이제 1년 동안 지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후사가 없어서 이 평주라는 그 후국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다음은 그 조선상 한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적저후라는 제후가 됩니다. 이 사람 역시 한나라 병사가 왔을 때 이제 항복했다, 공로가 항복했다라고 시급을 발해 지역에 540호를 받았다라고 돼 있고 19년 동안 살다가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살렸네. 다음에 이제 주목할 점은 니계상 3, 그다음에 그 우거왕의 아들 장, 이것도 장. 계속 그렇게 빠르게 읽으시면 이름이 뭐고? 예. 뭐 봉잘 뭔지 몰라요. 이름이 3이요. 3이요. 이름이 삼시. 3시로 붙여주세요. 삼시. 아무튼 니계상은 뭡니까? 니계상은 그 사람의 그 관직이래. 관직이 원래 니계상. 니계의 상인. 저는 이름이 니계상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랑 범인 선생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 니계상. 닌겐상. 네. 그래서 이 3이라는 사람 참으로 읽기도 해요. 니계상 참 혹은 3으로 읽기도 하는데. 삼삼할 때 그 3자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청후. 그러니까 회청이라는 지역의 후가 되었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우거를 살해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조선열전에. 그래서 그게 공로가 크다 하여서 이제 봉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11년 정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에서 달아났던 사람을 포로로 숨겨줬다라는 죄목을 받아서 하옥됐다가 죽어요. 이게 좀 특징적이에요. 마지막에 양심을 지켰네요. 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을사오적이랑 비슷한 약간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인을 좀 숨겨줬다.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다음은 이제 우거왕의 아들, 그러니까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우거왕의 아들 장항. 이것도 항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강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으로 사람 이름 같은 이름이 나왔어요. 장항 씨. 네, 장항이 이제 기 지역에 후가되었는데 이 양반도 조선으로 하여금 모반하도록 부추겨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후국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기라는 게 지역, 없어졌다. 예,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건 여기 땅을 팠나요? 아니, 나라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아요, 범인 선생님. 고대사에서 나라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아, 소울 선생님 부탁드려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여기가 그냥 다 그냥 무주공산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불도저로 다 갖다 밀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부분은 이제 봉작을 매기고 거기서 시급을 줘서 그 후를 수발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일체의 그런 이득 같은 걸 싹 없애버렸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후손한테 주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밑으로 이 혜택을 이어갈 수 없게 했다라는 얘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원고에는 여러분, 원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국인 삭제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현대사 전공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계속 이제 무슨 후로 봉해졌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옛날 그 이제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가 있었죠. 네. 진나라 때는 9년제예요. 그래서 옛날 주나라식으로 봉건제도식으로 어느 지역에 자기 뭐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봉해주는 게 아니라 봉해주고 그 지역을 알아서 다스려라 이런 게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거죠. 관리를 파견해서 황제의 그 지위를 받으면서 그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9년제를 시행을 했는데 한나라 때 그게 일정한 계승이 되죠. 9년제가 계승이 되지만은 또 상당 지역은 최초의 한나라 지역의 상당 지역은 봉건제식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봉을 해준 거죠. 그 땅을 갖다 봉해주고 그 지역을 이제 왕이나 후로 봉해주고 다스리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황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자기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황실한테는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그게 세습이 되고 하면서 딴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가지고 있는 유대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뺏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이 자식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땅을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의 뭐 굉장히 큰 그 주단위 그 형태였다가 나중에 뭐 한 개 군단위 심지어 나중에 작은 현단위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무제 때 BC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 정도인데요. 이때 그 공을 세운 그 조선에서 항복해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항복해온 공로 혹은 조선의 정벌에서 어느 정도 공로를 세운 그거 인정해가지고 한나라 지역 내에 특정 지역에 그 후로 삼아준 거예요. 삼아줬는데 거기 5명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삼아줬는데 아까 나라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은 한나라의 그 국법상 봉건된 그 지역에 대해서 승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 봉건된 그 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 한나라 중앙의 조치죠. 직접 그래서, 지배를 들어가는 직접 지배해서 그 지역은 9년제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를 파견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저희가 알아요. 네.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 짚고 넘어갈게. 멸망하고 2년 뒤에 조선으로 하여금 모반하도록 부추겨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2년 동안 약간 그 흑심 품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조선이라는 본토, 그러니까 낙랑군 조선현이로 이미 편제된 그 지역에서도 무엇인가 그 고조선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이게 실제 모반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활동이 있었다. 후위를 도모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었다.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애초에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조선 출신 사람들이 이뻐서 준 건 아니죠. 이뻐서 준 게 아니라 그렇겠죠. 고조선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손쉽게 그 차지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회유책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봉을 해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한 명씩 그 죄목을 붙여가지고 처단하기도 하고 사소한 고시를 붙여서 처단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게 아닌데 요걸로 처단한 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소피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해 주셨지만은
조선에서 달아난 포로로 숨겨줬다. 사실 뭐 그게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 조선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목에 붙여가지고 이 사람의 그 봉호를 뺏어버리고 처단하는 거예요. 이 삼 씨한테는 그냥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자기 그렇잖아요. 삼씨 되게 웃긴다. 자기 옛날 뭐 애인이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데리고 있겠다는데. 네. 웬만하면 눈 감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잡는 거죠. 이게 약간 지금 추리 소설. 네. 아직 4명 했으니까 1명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 노인의 아들 최 이름이 최입니다. 성이 아니고 이름이 최예요. 노인은 늙은 사람은 이름이 겁니까? 사람 이름이 노인이었어요. 길로자잖아요. 길로. 아니, 저는 있으니까 보는데 알겠어요. 노인이라 그러니까. 네. 조선상 로인의 아들. 이 사람은 특징이 이게 항복하자라고 하다가 항복하러 가는 길에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의 아들 최인데 이 아들을 이제 봉작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러 오는 중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온양후라는 이제 후로 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5년 뒤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름은 최씨네요. 이 경우는 이제 이름이 최야.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딱 이런 후보를 경우는, 그냥 그 나라에 다시 가져가 버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명을 유민으로 보고 이 관련된 사기 공신표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한 나라가 위만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제 투항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피봉된 지역을 보면 아까 회청후라고 했을 때 회청은 산동성 임치 그리고 적전은 이렇게 말하면 모른다 이거요. 산동성 임치현. 산동성이라고 하죠. 일단 조선이 산동반도. 네, 산동반도 쪽에 있다고 봅시다. 네. 그리고 하북성은 이제 황하의 이북, 하북성, 그다음에 평주 산동성 쪽에 태안, 그리고 또 기 지역은 산서성 쪽으로 가고요. 온양은 한남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미지로만 그리면 뿔뿔이 흩어진 거죠. 이 사람들 5명 뿔뿔이 흩어서 원래 얘네가 살던 데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조선 영토 굉장히 넓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 지역들을 잘 보면 되게 가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만조선의 영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중원의 내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립시켜서 봉우함으로써 일부러 보통 그런가요? 보통 그러니까 공을 세워서 후를 주면은 그 사람이 원래 살던 지역의 땅을 주기도 해요. 시급을 주면서. 얘네는 기반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명목상 이렇게 너한테 후를 줄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래 있었던 원지에서 굉장히 멀리 그리고 서로 5명도 다 뿔뿔이 지금 찢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원래 5명 서로 알던 사이인가요? 물론이죠. 알던 그쵸. 사람이죠. 같이 전쟁했던 사람이고 서로 모반을 모의하자라고 오종사? 이 오총 을사오적 이게 원봉오적인가요? 원봉 연간에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뒤를 이을 자식도 없어서 그 봉작이 이제 끝나는가 하면 아까 말한 하는 니해상 삼씨랑 또 우거왕의 아들 경우에는 모반이나 뭐 조선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포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게 허접하게 대접받다가 죽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된 거죠. 네. 이거만 그냥 단어로만 이렇게 딱 보면은 공작을 내리고 땅도 주고 이래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살던 데도 아니고 딴 데다가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상한 죄목을 붙여갖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사람들 좀 약간 을사오적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네. 그분들 여기 범인 선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잘 먹고 잘 먹고. 한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대대로 대우해줄 필요가 없겠죠. 일단 전시성으로 우리한테 항복했으니까 내가 잘해준다 이런 느낌 정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냥 듣고 있어도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름부터가 좀 이상했어요. 삼씨, 한도씨, 삼씨, 장항씨, 네. 최씨, 그 성인데 보통. 아까 처음에 누구였죠? 왕협씨. 네, 협. 이름도 협인지 겹인지도 잘 모르시는.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저희 궁금하지도 않고 들어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낭랑군. 낭랑군. 고조선하면 낭랑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낭랑군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 좀 겹붙여서 해주시죠. 네.
앞에서 설명한 그 5명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이에요. 지배층으로서 이제 한으로 가서 봉작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 이제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도도한 역사적 물결 속에서 명멸해 갔던 거기서 살고 있었던 진짜 거기 레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록이 남으면 네.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하니 바로 이 지역에 군현을 세우죠. 위만조선 멸망한 위만조선 땅에 바로 그것이 한사군인 걸 다 알고 계시죠. 이 4개의 군으로 편제된 지역은 어느 날 짠하고 군현이 나타나가지고 유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럼요. 그냥 생활 기반으로 둔 곳이 정치적인 그 명칭이 한해 군윤으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삶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조선 백성으로 살고 있다가 고조선 멸망이라는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유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버린 것 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고조선의 유민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게 위만조선이 왕검성이 있던 평양에 설치됐던 낙랑군을 그 대표격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 괴뢰국 같은 겁니까 그러면? 예. 만주국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군현 통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군현이라는 거는 행정구역이죠. 행정단이죠.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 아시니까. 네네네.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시도 뭐 군청 뭐 이런 식으로 그 한나라 때 군현제를 보통 실시했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예, 모든 지역이 다 군 그리고 군 밑에 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무제 때 그 변경 지역에 대해서 자기 영토잖아요. 이제 자기 영토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행정구역으로 편제를 하고 그 지역의 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세금 거두고 그 지역의 인민들을 갖다가 뭐 부역에 동원하고 이런 건 국가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원래 고조선 지역에 살던 많은 그 주민들이 있었고, 예, 또 그 주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해 나가는 건데 이때 아까 얘기하신 게 한사군 4개의 군이 설치가 돼요. 낙랑군, 현도군, 진번군, 임동군이 설치가 되는데 요 명칭들이 한나라가 그냥 임의로 여긴 A군, B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 있던 명칭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번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 고조선 시기부터 기록에 나오는 그 지역 명칭입니다. 예. 낙랑은요? 예. 낙랑은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데 아마도 낙랑도 원래 현지에 있던 어느 그 명칭에서 나왔을 거라고 막연히 추정은 되고 있고요. 그 임둔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아마 발견이 되죠. 임둔 명칭이 발견이 있습니다. 되고. 예. 그래서 그 명칭들 바탕으로 해서 요 지역에 둔 거고 군 밑에 현 명칭들도 원래 그 지역에 있던 명칭들을 대거 활용했던 걸로 그럼 윗대가리만 바뀐 겁니까?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왜 고려 여말선초를 생각을 했을 때 고려 시대 사람들이 살다가 조선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들이 갑자기 조선 인민으로 갑자기 그들이 인식하고 나는 조선이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적 순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굉장히 뭐 멸망했으니까 그 지역 정치적 이름만 바뀐 거고 그들이 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한 순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에 휩싸였던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그 기존의 고조선과 낙랑군을 단절적으로 이질적으로 봐왔어요. 왜냐하면 낙랑군이라는 것은 사실 오로지 중국의 군현일 뿐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각은 식민주의 사학이나 민족주의 사학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식민사학에서는 타율성론에 입각해서 낙랑군을 이제 토착사회에 대한 이질적인 지배기관,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식한 지배기관, 식민지성. 근대적 식민기관이랑 비슷하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거죠. 방금 제가 만주국이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인식으로 본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식민주의 사학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민족주의 사학 속에서도 토착 사회의 저항에 의한 낙랑군의 축출, 축소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이항 대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낙랑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부시 되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낙랑군의 역사는 실제로 기원전 108년에 이제 설치되기 시작해서 그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313년에 의해 사라질 때까지 약 400년간을 존속한 엄연한 역사적 실체
이런 정도면 앵간한 중국 왕조 평균보다 긴 거 아닙니까? 물론이고 그렇죠. 고려 조선 왕조가 다 500년씩인 걸 생각하면 거의 한 60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충분히 여몇 년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경향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함부로 이제 하고 다니시니까 식민사학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연구보다 낭낭이 어디 있었는지 네? 중국 어디에 있는지 낙양이랑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낭낭 낙양 낙양이 혹시 낭낭은 아닌지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얼마나 더 중원에 가까웠나 낭낭이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자,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한사군이나 낭낭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가 저조했던 거는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요? 낭낭군이 고조선의 멸망과 연결돼서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한국사의 정체성, 머물러 있다 정체성과 타율성론의 한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고대의 식민 경험을 현대의 식민지 경험과 동일시해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기피하고 싶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약간 이거 심리학도 이게 들어가는 그렇죠. 역사 심리 해야 됩니다. 이런 트라우마에서 근데 벗어나야죠. 벗어나서 그 역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엄청 방대한 연구사를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낭낭군에 대한 연구가 변천해온 핵심만 추려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낭낭군에 대한 연구의 인식이 변천되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 학계에서는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낭낭군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다르게 해왔는지 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역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낭낭군 연구가 시작됐어요. 시작부터 이라니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서 네, 시작이 됐는데 일본인 연구자의 시각이 전이나 전후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중국 군현 아까 말씀드렸던 통치의 그런 식민지성을 부각하는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본 연구자들이 식민사학자들입니까? 식민사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명쾌하신 있습니다. 흑백 논리. 아닌가? 이거 누군데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백조고길이라든지 이런 1919년에 이제 그런 걸 쓰신 식민사학자 분들이고요. 맞죠? 식민사학자 맞고요. 사실 그 1892년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쓴 조선서부터 이름부터가 식민사학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그쯤부터 낭낭을 되게 어떤 식민이라는 관점에서 좀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뒤로 쭉 그럼 비슷하게 이해를 타율성론이라고 얘기해서 이전 방송에도 몇 번 그 반복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근대 이후에 특정 국가, 국민국가 의식에 이거해서 국가 이제 민족을 등치시키고 근대의 민족을 등치시키고 그 나라를 고대부터 그 근대 이후까지 하나의 그 인격체처럼 그 민족을 만들어서 그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 제시를 하는데 한반도에 있던 그 주민들, 그러니까 한국 민족들, 이 민족들이 고대부터 주체적으로 자기 역사 발전을 이렇게 추동해 왔는가, 자체적으로. 결국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일본 이 식민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이 반도에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역사였고, 자기 스스로 발전의 역사를 가져갈 수 없는, 발전적인 역사를 가져갈 수 없는 주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왕조를 세우고,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을 거쳐가지고 발전이 나온 그 과정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너희들이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너희들의 발전, 그 뛰어난 그 문명을 가진 그 외부에 의해서 너희들의 발전을 갖다가 그 타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발전 과정이었다. 그 타율이 누구냐?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자. 보니까 고대 그 시기 초기에 중국이 이 지역에 와서 한사군을 설치를 했고 또 나중에 일본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임날본부를 설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반도 지역의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나중에 민족사학자들이 사실 외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왕조가 이 지역에 그 9년을 설치했던 역사 이 자체를 주목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외형적으로 그 과정이 쭉 지속되다 보니까 낭낭군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식민사가 극복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연구해본 적이 없었군요. 사실. 예, 제대로 주목을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하려고 가리려고 해왔던 그런 부분이 좀 강하죠. 그런 거를 또 넘어서기 위해서 저희 소피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설명해줘. 식민사학자 다음이 누굽니까? 네, 식민지의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위와 같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애석하게도 이병도 선생 역시 이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현민들의 그 토착 사회에 대한 압박, 압력을 중시하고 그들의 영향이 이제 조선 반도로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병도 선생의 연구도 그런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도 이제 삼상차남을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 삼상차남 일본 발음 뭐죠? 미카미스기와 미카미스기. 네. 미카미시. 네. 미카미 선생님께서도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논지는 그거예요. 이제 주민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첫 번째, 한나라에서 파견된 중앙 관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위만조선 형성 이전에도 이제 망명민들이 위만조선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을 일컬어서 토착 한인이라고 해요. 말 되게 열심히 만드신 것 같은데 토착 한인. 여기 한은 한나라. 그러니까 연제조의 망명 중국 전국계 망명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토착 한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레벨로가 위만조선 원래 토착민들, 원주민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지배층이 바로 한나라에서 온 중앙 관리랑 그리고 연제 조 나라에서 왔었던 그 사람들도 토착 한인이라서 지배층이 이 둘이고 원주민은 피지배 계급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왔던 거예요. 위만조선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5, 600. 대체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낙랑군,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에 설치한 낙랑군 설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고조선으로 넘어왔던 많은 중국계 유의민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인이죠. 기본적으로 중국 문명을 이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토착 한인, 토착해 있던 한인이라고 하는 거고, 낙랑군 설치 시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신뢰 한인, 새로 들어온 한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중원에서 이 낙랑군 지역의 통치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9년 집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 규모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의식이에요. 그게 새로운 연구들의 문제의식이에요. 그게. 이게 1910년 이후에 들어온 조선인과 그죠. 제조 일본인가. 그죠. 그 전에 개항 이후에 살던 제조 일본인을 나눕니까? 나누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은 관료는 나눠져 있고요. 네네네. 토착 관료랑 이제 새로운 관료 나눠져 있고. 인물들도 다 다르죠. 식민지 경험. 거기 다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애들이라뇨. 그분들. 중조 할아버지 꼴입니다. 여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고대사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낙랑군 지역의 무덤들이 발견이 돼요. 1910년대 이후부터 평양 지역을 발굴하면서 그 지역에 발견된 무덤들, 낙랑 고분들에서 대부분 중국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한나라제 물건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물건들을 그 부장을 하고 이 정도 그 무덤을 만들 정도는 낙랑군 지역의 지배층이거든요. 그럼 이 무덤을 통해서 이 낙랑군 지역의 지배층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중국계 물건을 그 부장하고 있으니까 중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록에는 낙랑군 지역의 다수의 그 낙랑군 설치한 이후에 그 9년 통치를 위해서 많은 그 한인 주민들이 보통 그 정복지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낙랑군은 그런 관련 기록이 없어요. 예. 안 남긴 겁니까? 물론 안 남긴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실제로 이주가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무덤에 남긴 그 중국 물품을 가지고 묻힌 지배층들, 그 많은 무덤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일부러 갖다 부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화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갑자기 말문이. 그럼 도대체 누가 남긴 거냐? 아마도 이미 고조선 시기부터 그 지역에 다수의 그 중국인들이 와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토착 한인. 그렇죠. 예, 낙랑군 그 설치 이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도 그 나중에 낙랑군 설치 이후에도 이 낙랑군 지역의 지배층을 구성하고서 낙랑군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지배층을 형성을 했고 원래 있던 그 동이계 고조선 계통의 그 주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닌 원래 토착 주민들은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으로 살게 됐을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의 도대체 무덤은 어딨냐? 다수였을 텐데 그 사람들 무덤은
이 미카미스교라는 그 식민사학자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인돌 있죠? 지성묘. 그게 그 같은 시기에 낙랑군 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 만들었던 고조선계의 어떤 무덤이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 연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 선생님이 연구사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몇 개를 건너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순서대로 보다 보면 권호중 선생이 이제 말을 빌면 이제 병군 통치가 그러니까 내지에 있는 군현, 중국 군현과 밖에,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중국 군현의 통치가 달랐을 것이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낙랑군은 변군으로 이제 정의가 됐고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원적인 통치가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즉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끼리 모아서 군현제적인 통치를 하고 그 이외의 조선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은 따로 묶어서 그 본래의 구급 체제로 그들을 이제 다스렸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어쨌든 이원 지배 체제로 본 거는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또 새로운 이제 낙랑군 연구가 제시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이제 그 한인들과 고조선 원래 토착민들이 융화되어서 새로운 인간인 낙랑인을 구성하였다라고 보시는 이제 입장입니다. 낙랑 사람. 그렇죠. 낙랑 사람이죠. 나중에 누군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나는 토착 한인이야. 나는 낙랑 사람이야. 라고.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거 그 대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까? 대만이 최근에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대만인이다. 난 대만인이다. 예전에는 물어보면은 난 이제 출신 지역 한족이라고 이제 표현하던가 종족 우선 그래서 그 젊은 세대랑 이게 말이 서로 좀 의사소통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타이완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대만인이다. 그런 정책성이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한 400년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니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낙랑인이야. 낙랑인이야. 그런 얘기가 됐다. 근데 이 낙랑인이라고 규정한 그 선생님의 논리는 낙랑인이라는 것이 사료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보신 것도 있고 그 아까 1966년에 그 삼상차남 선생이 간과한 고고학적 특성 즉 기원 후 1세기이면서도 기원 후 1세기면 이제 낙랑군이 설치가 됐죠. 됐지만 그 토착성을 가지고 있는 목관묘를 보면서 거기에 세용동검도 부장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용동검. 네, 알고 있습니다. 세용동검. 네, 그런 게 같이 부장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어떤 말을 어떤 놈이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토착 세력이 온전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 성과 그리고 낙랑인이라는 사료적 표현을 가지고 이제 낙랑인이 탄생은 아니고 낙랑인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도 이제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랑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인하고 원주민이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게 삼국지 동이전 예 있죠 동이에 예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낙랑군 설치 이후에 호한 초별 호와 한이 점차 구분되기 시작했다. 낙랑군 설치 이후에. 호와 한이 호가 뭐고? 호는 한이. 이제 한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호는 오랑캐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조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민을. 호와 한이 점차 분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로 살았네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낙랑인이 섞여서 해가지고 낙랑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한 초별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가 그리고 안 맞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 호한 초별이라는 그 기사에 입각해서 보면 분명히 종족적인 구별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 일단 아까 그 연구사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그 세영동검 있죠? 이 세영동검이 교과서에도 나와요. 예, 그 변형 비파형 동검이라 이전 단계가 있고요. 그것들이 낙랑군 그 지배층 무덤, 그러니까 보통 목강묘라고 얘기하는데요. 목강묘에서 해방 이후에 목강묘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면서 이 목강묘에서 중국계 그 관련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낙랑군 지배층 무덤이죠. 지배층 무덤인데 여기서 세영동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영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중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 한반도를 비롯한 요 이제 그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이게 왜 그 중국
인이라고 추정이 되어 왔던 그 지배층 무덤에서 발견이 되냐 이거죠. 약간 그게 힙한 문화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그런데, 동네에서 여기 이제 힙한 문화다. 보통 장례 문화에서 네. 유행 따라가지 않나요? 그 지역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갖다가 쉽게 그렇게 수용하진 않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 원주민들이 있다가 선진 문명인 중국 문물을 다수 받아들여서 그걸 기반으로 생활을 하면서 무덤도 이제 중국식으로 하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이었던 세형 그 동검 그 문화를 이 무덤 안에다가 부장을 같이 했다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그러면 원래 토착민들이 묘의 형태를 중국 유행을 받아갖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오랫동안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이제 좀 흘러가면서 그 지역에서 중국화돼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세 영자도 뭐 하는 겁니까? 조금만 생각.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가 소중합니다. 이런 인식 변천이. 그 낭랑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오영찬 선생님이 그 제시를 하신 것인데요. 주로 이제 후한대 접어들면서 그 시기 이제 드디어 그 중국에서 온 그 주민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원래 원주민들도 중국화되고 그러면서 이 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 낭랑군 지역을 자기의 그 기반으로 생각하고 요 지역에서 이 독특한 중원에도 없고 원래 고조선에도 없었던 독특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이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낭랑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요걸 그 우리가 낭랑인으로 그 설정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오영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용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지만은 대체로 그런 주민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그런데 왜 호화하는 점점 분별됐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 지점이 그 문제는 근데 약간 저 이제 소피 선생님 얘기하신 거 또 물론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행정적으로 구분이 된 양상을 얘기한 거냐, 호와 한이 구별됐다고 하는 게 호와 한이 점차 구별됐다고 나와요. 낭랑군 설치한 이후에 점차 구별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럼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랑캐하고 한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너는 한이고 너는 호야 그 양상을 여기서 표현한 거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낭랑군 지역의 그 중심 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그 중국 문명이 선진 문명이 발전하는 도시하고 도농 간 차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중국 문명화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편적되지 않거나 그 편하지 않은 사람들 양상은 굉장히 또 원래 그 원식 있던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점차 구별되는 어떤 모습들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를 호한 초별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사람들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죠. 소비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호한 초별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문제점은 그러면 아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주민을 나눴잖아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나눔 기준인가? 왜냐하면 이미 위만조선 이주 당시에 연제진조의 그런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국세를 키웠기 때문에 낭랑군 설치 이전은 어떤 유민이 있던 간에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주민들은 고조선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약간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보면 선생님 오리지널 개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검은 개, 삽살개, 진돗개는 봤지만 그 오리지널 개는 본 적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개념상에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듯이 개념화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식민사학자들은 어쨌든 식민정권임을 인정해야 되고 막 그 타율성을 강조해야 됐기 때문에 위만 자체도 이주했던 옛 연나라 사람이라고 강조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연제진주 전국계 유민까지 한인으로 쳐버리는 그런 영구적인 오류를 범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오류인 거죠. 그러나 낭랑군 설치 이전에 있었던 그 정치 집단 자체는 고조선을 구성했던 고조선민으로 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인 거죠. 그 이후에 낭랑군이 설치된 이후는 한인이 뭐 이주를 해서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 구성했던 그 위만조선 시기에 구성되었던 주민은 고조선민으로 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였네요, 고조선. 지금 미국 같습니다. 지금 누가 미국인이야? 앵글로색스만 미국인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흑인, 아시아인. 그렇죠. 물론이죠. 그게 다 미국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낭랑군 설치 이후에 그들이 한인 집단이 지배층이고 고조선 원주민들이 피지배 기급이었는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게는 또 사료를 통해서 반박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어요. 왕시성
한시성, 뭐 장시성 이런 중국계 성을 사용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연구자들 이런 성씨에 기반해서 중국식 성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배층이다. 나머지 토착민들은 피지배 계급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아까 우리 장항이라든지 한음 이런 사람들 왕협 이런 걸 봤죠. 네. 그 사람들 이만조선 시기에 이미 지배층이었고 그 사람들은 위만조선 시기에 고조선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식 성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다 중국계 관료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른 병건 지역에서도 중국이 그 원래 토착민들한테 중국계 성씨를 줘요. 왕씨, 한씨 이런 거 줍니다. 예, 그러면은 낙랑군 지역에서 낙랑군의 그 중국 관련 그 교육을 받고 나중에 관리로 등용된 사람들은 그 관련 성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런 식으로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한 초별에 대한 사료를 낙랑군 호구부 초원 4년명 그 목간에 기대서 이제 설명을 같이 하면 그 목간에는 그 낙랑군 조선현을 비롯해서 25개 현의 이제 인구 증감 그 우리 몇 번 다뤘었죠. 낙랑군 목간, 호구부 목간. 거기에 이제 범호, 기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범호는 총 인구수예요. 총. 그래서 막 이런 현들이 24개가 25개가 있고 그걸 총칭해서 범호가 몇만 호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기호 그 지시대명사 기자 쓰는 거 있죠? 기호라고 나와요. 그 기호의 성격을 보통 토착민으로 보고 있거든요. 몇 명입니까? 그게 이제 비율적으로 몇 명인지 보다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토착민이 86% 그리고 한인계 그러니까 이주한 한족이 13.5%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서울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병군을 설치해서 3인을 하는데 보통은 낙랑군은 그 3인 기록이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낙랑군에는 토착민이 월등한 비율로 살고 있었고 한인은 그보다 많이 뒤처지는 비율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피지배 계급으로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기록과 최근의 연구를 종합해서 보면 고조선의 유민들은 낙랑군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겪었지만 몇몇이 계속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배층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뭐 낙랑 이제 알겠어요. 네. 굉장히 흥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나만 흥분했어. 알겠어요. 흥분하셨는데 이거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안 돼 말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자로 써서 제가 읽지도 못했었던 거거든요. 뭡니까 이거? 네. 이제 고조선 유민 관련해가지고 이제 남부지방하고 같이 연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삼국지 동의전에 진한조에 보면 진한의 그 기로, 그러니까 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옛날 그 진시황의 진짜 그 옛날 진시황 때 고된 노역을 피해서 이주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낙랑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잔류, 우리의 잔류라고 표현해. 오리지널은 그런 낙랑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료가 있었는데 이건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진한의 기원은 중국 진나라에서 왔었던 사람이 낙랑을 거쳐서 진한 지역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진한 역시 중국계 망명민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자세히 하나씩 자세히 잘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나라든 뭐 연제조든 전국계 망명민들이 위만조선을 구성했던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낙랑을 거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낙랑인 역시 토착민 비율이 높았죠. 이 사람들이 밑으로 이동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진한에서 글자 같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해를 한 셈인 거죠. 지난 연구사와 연구자들은 평면적인 이해밖에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나는 이제 내가 고조선을 연구하고 내가 낙랑을 연구할 때 자꾸 싸움 붙이시는데 굉장히 입체적이고 두텁게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다. 행간을 읽어라. 행간을 읽어라. 라는 얘기죠. 왜 앞선 세대들은 행간을 읽지 못했느냐? 그건 연구사적 맥락이 있는 거죠. 잘 피하고 있어. 사료를 이제 막 대했을 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 저변과 뭐 그런 사회적 환경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아무튼 진한 역시 고조선 유민 이동해서 만들어진 국가, 그러니까
지난해 토착민과 고조선 유민이 이동해서 섞여서 만들어진 국가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유민은 낙랑군을 구성했고 그리고 낙랑군 구성에서도 피지배 계급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나중에 또 밑으로 이동해서 진한 역시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고조선 유민의 행방에 대한 이제 마무리입니다. 방금 소피 선생님이 그렇게 극딜에 맞지 않았었던 앞선 연구자인 소울 선생님은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잔이라고 했던 거는 그 한번 남부에 있는 그 진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낙랑 지역 지금 평양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을 아잔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나라가 이제 중국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역을 피해서 넘어왔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 요동 지역 거쳐가지고 압록강을 건넌 다음에 한 번 더 북부 지역을 지나겠죠. 낙랑군 지역을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평양 지역에 있는 그 뭐 일부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죠 원래 동족인데 오다가 남아 있는 사람들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기 무리들 중에 자녀인들 뭐 이런 식으로 동의하신답니다. 네. 동의.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가 동의고 뭐가 동의가 아니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모르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저는 참 재밌었어요. 저는 영혼이 없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맥락들 때문에 낙랑과 어떤 고조선들 어떻게 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진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지가 알 수 있어서 오늘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등장할지 매우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리마스 역성여단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